작년에 문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요. 모처럼 가기 싫은 자리에 잠깐 가면 문 정권 재수 참 좋다. 문 정권은 세계 경제가 호황이고 미국 경제가 최고 호황일 때 와서 앞으로 경제 부분에서 데미지를 안 입을 거니 문 정권은 참 지지율이 유지되고 상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야기하는 보수 인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 경제 전문가이자 교수도 했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어찌 말을 저리 하는가 한심했습니다. 제가 요 근래 계속 쭉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내년부터 추락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여러 군데서 그런 정보들이 일체히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의 주가와 유가가 동시에 폭락하고 있다. 2주간의 다우 주식이 6.5% 내려갔고 유가가 고점 대비 30%가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가 흔들거려서 미국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의 이 성장률이 급락이 전망된다면서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투자 은행들이 전망해서 지금 올해 4분기 올 연말 12월 달까지의 석 달 성장률이 3.1에서 2.5가 예상치였는데 내년에 연말에는 1.6에서 1.5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1에서 1.5 정도가 빠질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독일하고 일본의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다우존스 지수가 11월 6일 날 26,191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배럴당 53.43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원유 소비도 위축되어서 유가가 하루 만에 6.6%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내년에 1% 중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1% 이상이나 이렇게 역대까지의 성장 예상보다 더 낮은 성장을 기록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좀 동작이 늦은 언론은 오늘자 기사에서 미국 경제가 2020년에 하강을 끌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 2020년이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가 벌써 이렇게 세계 경제 둔화와 더불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12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자라고 하다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경제가 이렇게 불황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회의론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요. 경제가 좀 나빠진다 해서 금리 인상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더 우세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경제가 꺼져가는 예측치로 미국의 연준이 기업 투자가 지금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했고 지금 소비마저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확실한 한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면 본격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이 하강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취임하고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풀어서 해왔던 경기 부양책의 약발이 이제 다 돼 가고 있고 돈도 거의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면서 이것도 소비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중산층의 감세 등을 실시할 거라고 했지만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서 더 이상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이 먹혀들기도 어렵게 됐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더욱더 심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고율 관세를 때립니다. 그러면 수입을 대체할 미국 내부에 국산이 있으면 되는데, 메이드 인 USA가. 그동안에 미국의 제조업이 없어진 게 하도 많아서 중국에서 안 사면 살 수 없는 물건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앉아서 25%를 더 지불해야 되는 수입 물가가 비싸진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가면서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이 2천억 달러 규모인데 지금은 10% 관세를 매기는데 내년부터 이게 25%를 매기게 되면 이건 사실상으로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2,500억 달러 상당이 전부 합쳐서 25%의 관세가 매겨지고 또 별도로 다른 제품들은 지금 2,670억 달러에 대해서는 25%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관세가 매겨질 거라고 지금 예측되어서 그래서 중국산에 매겨진 비싼 관세가 미국의 국내 소비자 가격을,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가지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걸 사는 것을 꺼리게 만들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있는 대규모 세일 기간이 앞두고 있는데 소매 유통업에 지금 이런 전망 추세가 매우 이렇게 이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서 지금 좀 우울하게 비춰지고 있고요. 특히 이 팡으로 불리우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표적 5개 기업,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의 지금 가격이 폭락을 하는,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는 상태를 보이면서 전체 미국의 정시의 급락 사태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앞에 이야기한 이 부분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은 미국의 주식 가격들이 밑으로 꺼지기 시작하면서 요 근래에 딴 데는 다 빌빌 싸는데 혼자 잘 나가고 있다라는 미국 경제. 트럼프가 마치 무슨 대단한 수완이 있어서 경제가 그래도 좋아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의 등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던 미국 경제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요 근래 한 4, 5년 살아나다가 이제 다시 꺼져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주식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주식 가격들이 폭락을 하면서 대표적인 5개 기업의 주식 가격이 이렇게 한 30%씩 꺼져가니까 거기에서만 1조 달러의 기업 가치가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요 직전 한 6개월 전이 정점이었고 이제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내년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거고 2020년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겠냐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미국의 정시 상승이 이제는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속에 지금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이 가계부채입니다. 3분기에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새로운 통계청장이 가고 난 이후에 3분기 가계 소득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내용이 못마땅하다고 지난번에 2분기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기상청장과 더불어서 통계청장이 울면서 쫓겨났지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뀐 통계청장이 어떻게 냈을까? 즉
22일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에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4.6% 늘어서 2014년 1분기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참 새 통계청장 애 썼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는 별로 하기도 싫고요. 상위 20%의 소득은 8.8% 느는데 이런 조사에서도 하위 20%의 소득은 7%가 줄었고 또 5분위의 소득은 제일 잘 사는 사람은 1분위 소득의 5.52배, 즉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높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상위 20%는 더 잘 살고 하위 20%는 더 못 사는 쪽으로 됐고, 그 다음에 제일 못 사는 사람 쪽에는 취업자 수가 적고 상용직 비중이 낮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요약 지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지갑은 계속 두터워지고 저소득의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이것만 보더라도 딴 거 볼 거 없고 어지간히 두들겨 맞추고 이렇게 작업했겠지만은 여전히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 이런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겁니다. 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 지금 중국 경제도 아주 안 좋아지는데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 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빼고 나면 한국이 뭐 별로 남는 게 없는 그런 미중에 이렇게 집중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 급속하게 안 좋아진다면 앞으로 한국의 수출은 할 데가 별로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 미중의 이런 경제 추락이 한국에 급속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나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위기 요인이 줄어들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계부채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이 가계부채만 늘어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 부채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와 자영업 부채를 합치면 2,000조가 초과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규모가 처음으로 1,500조를 넘었고 가계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2,000조를 넘는 걸로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9월 말에 1,514조의 가계부채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자영업 대출은 59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2,1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흔히 이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에게 업소를 담보로 잡거나 신용으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흔히 소호 대출,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호 대출은 기업 대출에는 안 잡히고 자영업자가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큰 틀에서 가계 부채로 인식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부채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만 1,500조 이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소대출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대출도 가계부채 성격으로 넣게 되면 가계부채가 2,100조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지난해부터 일반 가계에는 대출을 제한하니까 이제 그 가계 중에서 소호, 즉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 쓰기 위한 돈을 이제 이 소호 대출, 즉 자영업 대출로 전환해서 가계 대출이 이 정부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해 주지 마라 쪼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갔어요?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행태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가계부채에서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신용대출이 그 중에서 전가액이 한 분기에 14조 8천억을 뛰어넘었고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 대출도 34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여기에도 못 들어간 저신용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 소득보다 전반적으로 대출이 더 급속하게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세계 투자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한국의 부동산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가계 부채가 우려스럽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경기는 꺼져가도 미국의 연준이 트럼프의 말을 듣거나 특별히 주변의 어떤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정한 목표대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가 추락되기 전에 미국의 연준은 좀 더 금리를 올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면 그때는 금리를 내리는 수를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올릴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9.13 부동산 대책이라고 가장 큰 폭탄을 정부가 부동산 폭탄을 막으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호가는 안 내려가고 있고 거래만 사라져 버렸어요. 자, 집 가진 사람들은 버티고 있고 집을 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안 사고 좀 있으면 내려갈 건데 그때 보자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11월 달에 거래도 별로 없고요. 자, 이제는 뭐 이사들도 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가 다들 겁들을 잔뜩 먹고 지켜보는데요. 이것이 미국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결국은 한국의 부동산 폭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가계부채를 자영업자 부채 2,100조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터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부동산 폭등의 와중에서 한마디로 집장만을 위해 1억 5천, 2억, 3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이렇게 갚다 보니 빠듯해지는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이란 거예요. 한 달 월급이 350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을 집을 산다고 대출해서 원리금을 합치면 한 달 월급의 25%, 즉 한 90만 원 정도를 빚을 갚는데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 한마디로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이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는 취약 차주 리스크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취약 차주 부채 부담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신용이 아주 낮은 소득 수준이 낮은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수준의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이들은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반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 차주라고 하면 한문으로 차주, 돈 빌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다중채무자, 즉 여기 돈을 빌린 거예요. 은행에 1금융, 2금융, 3금융, 사채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얽혀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 하위 30% 안에 속하는 사람이고 저신용 7등급에서 10등급 5청승이가 자기가 6등급이라 했잖아요. 그 5청승이보다 더 신용 등급이 낮고 하위 1분위 소득층의 총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은 5분위의 3배 수준인 427.2%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리금 상환하는 것보다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427%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은 이 빚 갚는데 허덕이다 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큰 데미지를 줄 거다. 즉 두고 보십시오.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경제에서 제일 먼저 터질 우려가 미국의 기업 부채라고 합니다. 미국의 기업 부채가 이 중에 9조 달러 기업 부채가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거고 1년 반 안에 문제가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는 시점이 2020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미국이 기업 부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 부채가 시한폭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기업 부채가 6천조쯤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정도로 된다 하면 매우 심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 지금 집주인들이 내줘야 될 전세금이 빠져 있는데 전세금을 얹게 되면 지금도 가계부채가 자영업자 빼고 2200조쯤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치면 그것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2800조 정도 되고, 자, 이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기업 부채가 얼마인지, 기업 부채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가계 부채가 정확하게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건지, 순수한 가계 부채, 그리고 전세금, 그리고 소호대출이라는 자영업자 부채, 이걸 합치면 지금 어림잡아도 한 2800조 정도 되는데, 이런 부채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과 같은 경기 추락 속에서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지금 기업 부채가 터진다고 야단인데 한국만 간이 커요. 자, 경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